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화끈한 소식,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교훈, 이런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선제 공격은 최선의 방어, 바로 이스라엘식 핵무기 대처법입니다. 이스라엘도 주변 이라크나 시리아나 또 이란이나 이런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상황을 수십 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이제 완전히 여기는 개발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에 미사일 시설이 공습되었다라는 뉴스 지금 보셨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데브 카파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지난 13일 새벽 2시 시리아 서부 마시아프 지역의 미사일 연구 제조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서 시설이 파괴되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번 공습에 최신형 공대지 미사일 램페이지를 투입했으며 피격된 미사일 개발 시설은 초토화되었다. 회계학교로 위장된 시설에서는 북한 및 벨라루스 기술자들이 고체 연료,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폭사했다라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언론에도 쭉 나왔죠. 시리아의 미사일 시설을 공습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북한 기술자가 있더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미사일이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체 연료 미사일, 북극성이죠. 북극성 2호, 이 기술을 가지고 가서 시리아에 제공해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만드는데 북한이 기여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받고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커넥션이 이번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인해서 밝혀진 겁니다. 자, 시리아를 파괴시킨 이스라엘의 램페이지 미사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방금 그런 내용들 다 보셨으니까 우리 국방TV에서는 또 이런 내용 또 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램페이지 미사일은 이름은 바로 광란입니다. 광란의 도가니도 뭐라 넣었겠죠. 지금 그 시리아의 시설이 이스라엘 국영무기회사 IAI가 엑스트라 306mm 지대지 유도 로켓을 개조해서 공중발사 버전으로 제작한 미사일입니다. 높은 정밀도와 폭발 파편의 비산 방향을 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콜렉트럴 데미지 없이 외과 수술식 타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콜렉트럴 데미지, 이게 군사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폭탄이 꽝 터집니다. 그러면 폭탄이 이렇게 터져서 360도 전방향,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170mm 주체포, 그 자주포죠. 25m의 살상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25m니까 지름 50m 원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어떤 곳에 딱 타격을 하는데 이 맞는 지점의 왼쪽 부분에 있는 쪽을 다 파괴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미사일의 특성상 꽝 터지다 보면 오른쪽도 터지고 왼쪽도 터지고 뒷부분도 터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수적인 피해, 잉여 피해, 우리 생각한 것 외에 다른 어쩔 수 없는 피해들을 이 콜렉트럴 데미지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폭발 파편이 양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램페이지 미사일은 이 폭발 파편을 한쪽으로만 쏘아보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당연히 360도로 퍼지는 것을 한쪽으로 쏘아보낼 수 있다면 그 쏘임을 당하는 그 해당 방향은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해질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안전할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괴시키고자 하는,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력은 극대화시키면서 부수적인 그 예상 외의 피해는 아주 최소화시켜버리는 그런 최첨단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습도 이런 램페이지 미사일의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지대지 유도 로켓을 공대지로
개발을 한 겁니다. 참, 이 이스라엘의 무기 개발 상상력을 보면 정말, 야,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초토화된 시리아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발견된 북한의 흔적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상업위성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비포, 애프터가 있죠. 파괴되기 전 모습과 파괴된 모습이에요. 자, 이제 사진을 확대해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큰 건물, 흰색 지붕의 큰 건물이 있죠. 있었는데 애프터, 즉 공습 이후에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건물들. 이 중간 줄에 있는 건물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흰 지붕의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길쭉길쭉한 지붕들의 건물이 또 있는데 이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동의 건물이 이번 폭격으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조그만 건물들은 파편이 튀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전혀 파괴가 되지 않은 그런, 즉 콜렉터럴 데미지, 부수 피해를 최소화시킨, 딱 파괴시키고자 하는 이 부분들만 파괴시킨 그런 공격이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은 파괴된 이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 건물은 멀쩡하게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즉 램페이지 미사일의 파편 어떤 그 지향성 이 기능을 이용해서 주변의 시설을 최소화했다. 주변 시설의 피해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17명 죽었다는 겁니다. 17명 죽었는데 이 17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서 벨라루스 기술자들 그리고 북한 기술자가 있더라. 북한 기술자. 그리고 이 마시아프는 바로 여기에요.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죠.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레바논 위에 시리아의 해안이 있는데 그 시리아 해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우회해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때려버린 겁니다. 이런 작전을 했는데 정말 과감한 그런 작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리아와 북한 독재자끼리의 오랜 우정입니다. 지금 시리아 대통령 이름 아시죠? 아사드 정권이라고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사드. 그런데 자, 김일성은 우리 뭐 딱 봐도 김일성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아사드예요. 하페즈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 현재 시리아 대통령의 아버지예요. 즉 북한도 세습 정권, 여기 시리아도 세습 정권. 북한도 마음에 안 들면 수용소 보내버리고 공개 처형해버리고 기관총으로 갈겨버리고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리고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시리아도 국민을 향해서 살인가스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10만 명씩 죽여버리고 이런 나라예요. 똑같은 도찐개 찌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끼리 사이가 대단히 좋죠. 우리가 북한에서 오래된 사람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오극렬, 그 오극렬이 과거에 시리아 대사관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리아는 북한과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커넥션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국제사회는 참 시리아와 북한의 커넥션에 대해서 대단히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시리아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대량 살상 무기 관련한 시설들이 대부분 북한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요. 핵무기 마크가 있죠. 이 핵무기 마크가 바로 알-키발 원자로라는 것인데 이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폭격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북한이 개입되어서 북한 기술이 들어가서 중수로를 지어준 겁니다. 중수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소폭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중수로를 지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이 개입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홈스 화학무기연구소, 그리고 여기 다마스커스 화학무기연구소. 북한이 생화학무기 세계 랭킹 3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인가스, 즉 화학무기로 이 아사드 정권이 국민들을 10만 명 이상 살상한 그런 나라가 바로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의 화학무기 연구소 제조 시설을 만드는데 북한이 도움을 준 겁니다. 정말 북한이나 시리아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파괴된 마시아프 미사일 시설, 바로 이런 생화학무기 또는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발사 수단이
바로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지금 마주보고 있고, 특히 또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을 시리아로부터 뺏어버렸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 거다라고 사인해줘 버렸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유엔이 2차 대전 이후에 분명히 이제는 전쟁으로 인한 영토 획득은 없다라고 총회에서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영토 합병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먹었죠.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게는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이 골란 고원은 지금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실효적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거다 하고 사인을 해줘 버린 게 골란 고원. 바로 여기 지금 색깔이 조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골란 고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핵무기를 만들고, 또 핵무기를 바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이러면 뭐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 것 같으면 가서 때려버리고, 만들 것 같으면 가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처법이에요. 그런데 시리아가 이렇게 핵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어 나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 모든 것들에 북한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놀라운 커넥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이제 재래식 무기, 여기에도 지금 T-55, 시리아가 지금 T-55 전차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이것도 북한 기술이 들어가서 제조를 해준 거고, 여기 지금 이 시리아 군인이 들고 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맨패드라고 하죠. 어깨 견착식 헬기나 뭐 이런 것들을 격추하는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러시아제 이글라라고 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북한이 카피해가지고 개량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게 화승총이란 겁니다. 그 화승총을 시리아에 수출해서 시리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서부터 이런 불법 대량 살상 무기까지 군사력 전 부분에 걸쳐서 시리아와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불량 국가들끼리는 뭐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대량 살상 무기 시설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됐는가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키바르 원자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2007년도에 파괴됐습니다. 공습으로 파괴됐어요. 제가 공습 작전 하는 거 좀 이따가 아주 뭐 리얼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시아프 미사일 시설, 이번에 또 역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죠. 그 다음에 홈스 화학무기 연구소, 그리고 다마스커스 화학무기 연구소, 이것은 작년이죠. 2018년 4월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해가지고 파괴시켜버렸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여기 있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못했죠. 그것도 자기네들 영토가 공격받은 게 아니고 시리아 영토가 공격을 받았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러시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다마스쿠스 같은 경우는 시리아 수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마스쿠스 공항에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우리는 가동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서방 측에서는 S-400 별거 아니더라,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그 작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리아가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정보당국에 의해서 밝혀진 이 시설들이 하나하나 다 공격으로 인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바로 알키바르 원자로 이 공격인데, 이 알키바르 원자로 공격 작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시리아가 이렇게 크게 동서로 뻗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알키바르 원자로는 시리아의 북쪽에서도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나라는 바로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은 지중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이 부분에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투기 8대가 F-15I, F-15 전투기 4대, 그리고 F-16 전투기 4대, 이래서 8대가 바로 이 지중해를 우회해서 레바논을 돌아서 크게 우회해서 시리아 북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 이라크를 통해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렇게 들어가요. 왜? 이때는 이제 2007년도니까 이스라엘의
이라크 전쟁이 끝났고 사실 뭐 안정화 작전 진행 중이었지만 승패는 이미 끝났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친미 정부를 수립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핸들링이 통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이 이라크 영토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레이저 유도 지시기를 조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F-15 4대, F-16 4대, 8대의 전투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F-16은 제공 임무입니다. 즉 시리아 전투기가 오면은 그것을 막아주고 전투해주는 공중전을 벌이는 임무가 F-16의 임무였고 폭장량이 좋고 덩치가 좋은 F-15가 폭격 임무를 맡은 거예요. 1981년도에 있었던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공격 작전에서는 F-15가 제공, F-16이 폭격 임무를 맡았는데 이번 시리아 원자로 폭격 작전에서는 반대였어요. F-15가 폭격, F-16이 제공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작전 이름을 이렇게 오차드 작전이라고 합니다. 200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 문제를 미국에 제기해서 파괴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거절하자 즉각 공군 전투기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건설 중이던 원자로를 파괴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1년간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2007년도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그 원자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중수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야, 이거 이따가는 수소폭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게 부탁을 했죠. 이거 없애달라 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2007년도에. 바로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같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와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개의 전쟁도 그때 미국의 전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되고 미국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미국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 부시 대통령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미국이 거절했으니까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시리아와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제재, 경제적 지원 통해서 시리아와 사이좋게 만들어서 시리아에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알고 보면 우리 수천 년 동안 다 같이 이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미국 알았어 그럼 우리가 할게 해서 바로 이 작전을 실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1년간 침묵했다. 왜 침묵했냐? 시리아는 시체말로 쪽팔려서 입을 닫고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은 일단 남은 영토에 쑥 들어가가지고 불법 공습을 했으니까 침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투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깊숙한 곳까지 시리아도 나름 군사 강국인데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 또는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에 들키지 않고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기 전에 치밀한 작전을 한 겁니다. 하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이 시리아군의 이 전술 통합 그 작전 통합 그 통신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트워크 시스템 거기에 사이버 부대가 침입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심어서 다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통신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단위 부대들의 또 각자 이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네트워크가 안 될 뿐이지. 그런데 이번 공습을 위해서 전자전기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전기가 먼저 들어가면서 전자전을 쫙 펼쳐서 그 핵노상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운시켜버립니다. 먹통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쑥 들어가서 폭격하고 다시 돌아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대단한 자신감이고 대단한 어떤 간담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담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자신감도 없죠. 그래서 그런 능력 갖춰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그런 간도 생기는 거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의지도 생기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자, 지금 똑같이 주변국으로부터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핵을 만든 적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중재자, 촉진자 이 오지랖 넓게 눈치 빡빡 돌리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민족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몸을 던져라 라는 명령이나 받고 있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통일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야 뭐 완전히 북한의 명령을 지극히
잘 이행하기 위한 그런 선언들을 지금 뭐 오늘 뉴스도 보니까 하던데, 전쟁보다는 평화, 맞아요. 전쟁보다 평화 맞아요. 지원과 대화, 타협만이 해결책이다. 전쟁보다 평화인데 그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너 까불면 죽여버려 라는 이런 의지와 자신감과 실제로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대가 전쟁을 일으킬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 대화해요. 지원해 줄게요. 제가 기름이고 쌀이고 다 우회해가지고 해상에서 우리 만나요. 네, 넣어줄게요. 그 대신 우리 좀 어떻게 해줘요. 이게 해결책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안보 위해 요소는 즉각 제거해버립니다. 미국한테 해줘. 안 해줘? 알아서 내가 할게. 제거해버립니다. 그런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갖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굴욕도 감수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죠. 바싹 엎드려가지고 제발요. 그런데 여기는 전쟁 먼저 때려. 선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나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뭐 답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가 시리아에 들어가서 시리아의 고체 연료 미사일을 만들어주고 있다가 이번에 폭사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우리도 자신감 가지고 대한민국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선제적 의지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